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는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하면서 또 혼조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지표나 정책적인 이벤트가 공백기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업종별로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전망이 강해진 영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는 블랙웰이 발열 문제로 양산이 지연될 가능성에 간밤에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미디어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 타진 소식에 또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2년물, 10년물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여전히 4%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2,500선 탈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들도 대부분 강세를 나타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또 지수도 상승의 힘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동안 신저가 경신을 이어왔으니까 또 이제는 다시 한번 꾸준히 우상향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투자 성향에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방법과 지난 10월 말 시행된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두 대표 종목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인데요. 조심스러운 시장 분위기 짚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하락한 반면 S&P 500은 0.3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0%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반면 테슬라가 투자 심리를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가 상향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던 엔비디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수 의견 유지했는데요. 강세론자들은 이번 분기 매출을 340억 달러,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380에서 400억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1.29% 하락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애플에게 내어줍니다. 반면 애플이랑 구글 등 1% 이상 강세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로 어제 직격탄 받았던 헬스케어 쪽은 간밤에도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11개 섹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테슬라, 장중 주가가 약 8% 이상 뛰기도 했는데 상승폭 약간 줄이면서 5%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15일까지 S&P 500 기업 중 460여 곳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전분기 대비 약간 낮은 비율입니다. 이 그래프는 S&P 500 동일 가중 지수 대비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상대 주가 추인데요. 실적 시즌 진입 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이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겠죠. 우선 이번 주 시장의 관심,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일 장 마감 후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쯤 3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수요를 주시하면서 이번 실적 보고서가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에 새로운 상승 동력을 제공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블랙웰이 맞춤형 서버렉에 연결됐을 때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SK 하이닉스 등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었죠. 엔비디아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설명을 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출시 지연 전망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급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메타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객사들은 기존 제품군인 호퍼칩 추가 주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에게 단기 수익을 증가하는 요인이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반면 테슬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란 보도에 상승세 이어갑니다. 테슬라 주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약 57% 이상 급등을 했는데 현재 미 연방정부 규정 하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대량 생산과 운행을 위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규정으로 가능해진다면 테슬라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겠죠. 또 간밤 흐름이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 장관의 화석 연료 옹호자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크리스 라이트가 임명이 됐는데 지명 이후 리버티 에너지 주가가 4% 이상 올랐고 라이트가 이사회에 속해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스타트업 오클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5% 가까이 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우려가 커진 가운데 노르웨이 북해 유전의 생산 차질까지 겹쳤는데요. WTI 배럴당 69달러선, 브렌트유는 73달러선까지 마감을 하면서 지난 8일 이후 최고치로 올라줬습니다. 치솟던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도 시장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2년물은 보시는 것처럼 4.28%대, 10년물은 4.4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시장은 이처럼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자체를 크게 움직일 만한 이 동력 자체가 부재한 만큼 종목별 움직임보다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밤사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란 소식이 나오면서인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주 단위의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머스크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무인 로보택시를 공개한 이후 내후년부터 대량 생산에 나서겠다 밝혔죠. 하지만 도로교통안전국의 규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 수를 연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트럼프 인수팀이 이를 10만 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머스크의 로보택시 계획도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선 샤오미가 계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 선을 보인 전기차 SU7 인도량이 10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시장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불과 230일 만에 10만 대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고 연간 목표량도 13만 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지난달 말 선보인 플래그십 모델 샤오미 15 시리즈도 벌써 100만 대를 돌파했고요. 지난 8월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판매량 기준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역시 올해 들어서만 80% 넘게 뛰면서 역대 최고가에 근접해가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어느새 1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스마트폰 역시 중국뿐 아니라 해외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고요. 홍콩계 투자은행 CLSA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도쿄에 첫 연구 거점을 개설했습니다. 이곳에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복잡한 움직임과 업무를 수행할 기술,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할 방침인데요. 가와사키 중공업과 혼다, 닛산 자동차 등과 협력하고 도쿄대와 게이오대에 자금을 제공해 AI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에 연구 거점을 세운 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도쿄가 세 번째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사업 확장을 위해 2년간 우리 돈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거점에서 소프트웨어보다 로봇과 자동차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협력에 중점을 둔 것이 눈길이 간다며 지금까지 중국이 축이었던 미국의 AI 연구 체제를 수정하고 거점을 분산해 미중 대립 격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가가 트럼프 시즌2를 맞아 M&A 시장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냉랭했던 M&A 시장이 올해 붐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의 실장 하비 슈워츠도 최근 대선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업 공개와 M&A 등 투자하는 주요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업계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치평가 격차가 줄어들고 레버리지가 증가해 자본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M&A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 일렉트로닉 아츠와 줌 비디오를 지목했고요. 은행 통합 가능성도 있습니다. 캐피털원과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유력한데 두 기업의 주가는 대선 직후 급등하면서 M&A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최근 몇 년간 규제 압력으로 인해 거래가 무산된 테피스트리와 카프리 또한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스피릿 항공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실현 가능성,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S&P 500 지수 등 높은 비용 이슈는 아직 지켜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테마주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자율주행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외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면서 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정책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수를 2,500대로 제한하고 있어 완전 자율주행의 대량 생산 및 운행을 위한 허가가 받기 쉽지 않은데요. 만일 이 같은 법안이 완화된다면 자율주행차가 대량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도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어제 SOS랩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피론티어가 24.64% 뛰었습니다. 또 이어서 HL만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콘 모두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체제의 인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셰일가스 개발업체 CEO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국내 셰일가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라이트 지명자는 석유가스 개발을 옹호하는가 하면 기후위기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취하져 피력해 왔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도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역시 그동안 기후위기를 부정해왔으며 석유와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크리스 라이트 CEO를 눈여겨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라이트 지명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 계획을 강력 추진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선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S&T 에너지가 10.01%, BHI가 8.84% 뛰어 올랐고요. SH 에너지 화학이 7.77%,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전력이 각각 5.27%, 4.42% 올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HLB 간암 신약 허가 절차가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이자 HLB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HLB는 어제 간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이 FDA로부터 임상시험 현장 실사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에는 FDA가 HLB에 대해서 제조 설비에 대한 보완 요청서를 발급하며 임상 현장 실사가 추가로 필요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청받은 현장 실사까지는 큰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는 제조 설비 평가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사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주들이 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 모두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HLB와 HLB 글로벌 모두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이어서 HLB 테라퓨틱스 역시 17.98%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미국 수소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가 미국 1위 전력 생산 업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SOFC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데요. 특히 신속한 공급과 높은 가용성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 간의 계약은 현 시점 기준 상업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SOFC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자 국내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관련주도 주목받았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21.11%, SK 이터닉스가 10.84% 급등했고요. BHI가 8.84%, 또 금양그린파워와 두산퓨얼셀 각각 6.82%, 5.53%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증시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국내 증시 바닥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면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일 거고요. 어제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시장 이대로 지난주의 낙폭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지 어제장부터 복귀합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2.16% 올라 2,469.07포인트. 지난 9월 26일 이후에 처음으로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0.6% 상승해서 689.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시키면서 삼성전자가 속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72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62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19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까지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 65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이 809억 원 순매도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개인만 홀로 1,58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 상승의 선봉장이었던 삼성전자 5.98% 급등해서 종가 56,700원이었습니다. 자사주 10조 원 매입 계획이 낙폭 과대를 공감하는 위치에서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3.3%대, 현대차와 기아가 5%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KB금융도 2% 넘는 상승세 시현했는데요. 이번 주에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을 집행할 것이란 소식에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블랙웰이 발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3.65% 내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어제 HLB가 자사 간암 신약 후보 물질의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고 알리면서 주가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25.3% 시세 분출하면서 시총 3위 자리에 오르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2.4%, 3.5%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7% 올라서 시총 8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백신 불신론자를 앉힐 것이란 전망에 시총 1위 알테오젠이 6.8%, 리가켄바이오가 5.67% 하락하는 등 나머지 바이오주 대체로 약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환율은 연이틀 1,400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60전 내린 1,395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주춤한 데다 달러화 약세 분위기도 이어지면서 환율은 1,390원 중반대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연동된 달러 인덱스 약세에 보조를 맞추듯 1,39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역외 환율도 1,392원 선인데요. 오늘 외환 시장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장 급등 마감한 상황에서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테마가 있는 섹터들과 일정 체크해 두시고 개장 준비하시죠. 오늘은 자율주행과 우크라이나 재건, 우주항공, 그리고 AI 반도체에 영향을 줄 소식들이 보도됐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테마, 간밤에 뉴욕 증시 테슬라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 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포럼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삼각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주항공 섹터 관련된 소식도 나왔습니다. 내년 중에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될 가운데 최근 국내외에서 레이저 위성통신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한화시스템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위성관 레이저 통신 ISL 프로토타입의 중거리 지상통신 시연을 성공한 바 있고 또 KT의 위성통신 자회사인 KT셋도 독일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ISL 기반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도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반도체주에는 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시 일정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밸류업 목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흐름 지켜보시고요. 만화와 웹툰, 출판, 게임, 방송 관련 콘텐츠 IP 마켓도 개최됩니다. 해당 업종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방산 전문 기업 RF 시스템즈가 교보 12호 스펙과 흡수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기업 사인앱 소프트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들 주가 흐름 지켜보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AI, 의료 AI 관련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앞서서 펠란티어가 나스닥 이전 소식에 폭등을 했었고 장 마감 이후에 뷰노가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입니다. AI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이슈로 다소 부진할 수 있겠는데 의료 AI 쪽의 오늘장까지 강한 분위기 이어갈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넘어오는 이슈와 또 국내 증시 일정이 많아서 바쁜 하루가 되겠는데요. 반등 신호탄을 터뜨린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큐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또 뭐 떨어졌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연방 규정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예, 그렇죠. 네. 아직 지금 한참 뭐 이렇게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소식이 막 들려오죠. 아까 보니까 또 뭐 에너지 장관도 확정됐고 한데 우리 또 금융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재무장관이 누구일까 싶은데 네네. 갑자기 또 어제 블룸버그 쪽이었나 케빈 워시라고 네. 연준 이사였던 트럼프 1기 때 연준 이사도 역임했던 거기가 또 갑자기 급부상하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 그거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 이후 저기 소위 말하는 그 참모진들 사이에 상당한 또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옛날 사극만 좀 봤다 하더라도 네. 뭐 궁중암투내지는 권력 실세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걸로 해서 그 오랫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 곁을 지켰던 사람은 보리스 앱슈타인이라는 참모진인데 지금 이제 그 제프리 앱슈타인 말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지금 완전 날아온 돌이 너무 강력하죠. 네. 머스크가. 그러게요. 그러니 지금 테슬라 저 주가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동안 이렇게 묶여있던 모든 그 네. 뭐 저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사실 이제 주별로 다를 수 있는데 다룰 수 있는데 이걸 아예 연방 뭐 법안으로. 연방 차원에서 그냥 네. 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저렇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주 이동할 때마다 다르면 다르면 그거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그거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그나저나 이렇게 딱히 시장은 뭐 할 얘기는 없는데 할 얘기 없는 이런 날 하필이면 또 우리 김재성 본부장님 나오시는 날이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아지지 그죠? 뭐 섹터 종목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챗 GPT가 오셨으니까. 그렇죠. 인간 챗 GPT. 인간 챗 GPT.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 아셨어요 혹시? 몰랐죠. 모르셨어요? 네, 아쉽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날아갈 때 네. 뭐 때문이라고 보셨어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저점 저가 매수? 매수세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주말 사이에 이제 혹은 이제 금요일날 종가를 보고 그리고 뉴스로 확인을 한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역시나 한 발이 아니라 한 두세 발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이 이제 어제 마감한 이후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면 더 속상합니다. 어제는 또 매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속상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에 삼성전자 이 10조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없었다면 아마 금요일 날도 힘들었을 거고요. 어제도 저희 나라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엔비디아가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쉬고 있고 또 하필이면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온 이슈 중에 가장 불편한 이야기, 블랙엘이 발열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 네. 이것들이 네.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로 좀 작용이 되는 구간이어서 정말 자칫하면 어제 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저점이 깨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재료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오늘 지금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연속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서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게 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 자사주 매입 관련한 공시 나오기 전에 49,900원은 누가 봐도 5만 원 아래의 종가를 목요일 날 그 옵션 만기를 만든 거는 누가 봐도 야, 좀 그렇다. 이거는 좀 견딜 생각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만한 레벨이었으니까. 네. 그게 금요일 날 한 3, 4% 올리고 그리고 공시 나오고 그다음 날 또 땡기고 이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확 땡기고 나서 공시가 나오니까 누구나 그러잖아요. 이거 샜네. 전처가. 네. 예? 근데
어제 왜 또 던져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단타용밖에 안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용도 네. 단타용인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라고 하는 또 일정이 묘하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겹쳤죠. 네. 네. 사실 옵션 만기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지션은 콜옵션, 그러니까 매수를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으니까. 계속 날아가고 네네. 있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매도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장이었기 예. 때문에 콜옵션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목요일날 장 마감까지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콜옵션, 그러니까 옵션 시장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로가 된 상황에서 금요일날 또 저렇게 현물에서 좀 당겨주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자사주 매입을 함에 있어서 또 이제 그들의 어떤 담보 부족 현상을 또 채우기 위한 매수세도 한몫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들의 평균 단가를 예측을 해보면 56,000원에서 58,000원대, 그러니까 6만 원 밑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종가를 좀 한번 봐보시면 56,000원에 딱 걸리면서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격 수준만 유지해도 담보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일단 최근에 어떤 바닥은 5만 원, 그러니까 상단이 얼마인지는 오늘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괜찮았죠? 괜찮았죠. 그런데 네. 엔비디아는 좀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네. 빠졌는데. 네, 근데 엔비디아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직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블랙웰이 마치 모든 잘못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식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 발열이라고 하는 문제는 블랙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수많은 제품 중에 다른 것 때문에 발열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저는 이미 뭐 먼저 좀 불신이 들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간 외에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급등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11월 중순까지 원래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 그러면서 나스닥 상장 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그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예. 반도체 IT의 투심을 조금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간밤에 애플의 좀 배짱을 좀 우리는 느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애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왜 너희들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이런 기업들처럼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예. 우린 그거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왜? 너희들이 만들면 어차피 그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자기네 아이폰, 그러니까 모델 아니면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플의 어떤 배짱을 좀 볼 수 있었던 미장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나스닥 상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여부는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된다라는 점. 일단 간밤 주가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16% 가까이 올랐고, 지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소식에 일단 서류 제출했다 소리에 그럼요. 지금 시간에 의해서 35%를 뛴다니까. 야, 여기도 진짜 참 어지간하네요. 이건 뭐랄까. 이게 주식 투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많이 빠졌다 싶으면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사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외에서 미증시도 35%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은 마이너스 0.7 아닌가요? 그런가? 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지금 시간 외에서는 21.38. 예, 아, 마이너스 그래요? 0.7. 마이너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상장 유지는 되는데 아직 결과는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 급등한 상황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뭐 나오겠죠. 8시 29분짜리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8시 29분 해봐야 5분 전인데 네. 시간 외에서 35% 폭등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또 시세는 그렇지 않나 네, 보네요. 네, 네. 네.
야, 그러면 시간 외에서도 또 후다닥 30% 먹고 또 차익 실현하고 오, 난리네요. 근데 지금 저기 뉴욕장이 이제 11월 6일 날, 그 5일 날 선거 있고 그 다음 날 생각보다 빨리 대선 결과가 잡히면서 전부 다 엄청난 갭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요 갭을 이제 그 갭만 남았고 그 이후 갭은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단 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뉴욕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급하게 트럼프 랠리라고 했던 부분은 조금 안정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또 고점을 높이느냐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이 조금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깊진 생각이 않다. 들어요. 네, 깊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죠. 예. 하지만 그만큼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또 받쳐주고 혹은 그동안에 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밑에 물 밑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기술을 잘 버텨주는 걸 보면서 야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와도 굉장히 얕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일 것 같고요. 일단 그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연말까지는 또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을 되면서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 시점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 트럼프의 입김이 정말 세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게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도 올라가고 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주가도 또 덩달아 반응을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주가가 떨어질 만하면 계속해서 이제 입을 이용해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먼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네. 매수했다면서요? 가상 자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네요. 없는 사람만 속상한 예. 혹시 저 가상화폐 저 말 나온 김에 네. 국내에서 그러면 저것과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코인에 대해서 이미 코인을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예. 제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네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하이단에 있던 알트코인들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더니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솔라나, 그러니까 결국엔 코인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성을 하는 것도 생성을 하는 거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노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모바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어떤 코인을 발생을 시켜서 생활화에 좀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쪽이 저는 시장에 관심을 받더라도 더 강하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밈코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페페코인이라든지 굉장히 뭐 약간 사용성이 불투명한 그쪽은 말 그대로 그냥 트레이딩 전략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의 가치로는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떨까? 이게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7만 1,700원 밴드로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SK하이닉스. 일단은 하단으로는 16만 원까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열려 있는데 16만 원까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삼성전자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뼈아플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건 본업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제 수급 쏠림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이 멈추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가 수급이 붙어줄 만한 명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HBM 시대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훨씬 우위이고 HBM4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쪽이 지금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저는 지금도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를 이제 겪고 나서 반도체 IT 소부장주들이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네. 다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저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자꾸 엇박자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그럴 것 가능성이 같은데 높다? 저는 삼성전자는 네. 주가가 근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지금 네. 이번에 10조 자사주 소각 매입이 7년 만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조 다 소각한다고 밝혀졌습니까? 아니죠. 일단 현재 3조 먼저 3조죠. 연내에 소각을 하고 네네. 나머지 7조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일정은 네. 없기 때문에 네.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2015년도와 2017년도 이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을 때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루 이틀 정도의 당일 등락률은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는 그렇게까지 또 변동성이 크진 않았더라고요. 예. 하지만 3개월 뒤에 6개월 뒤의 추세를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근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이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20조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맞는 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가지 레거시에 대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EPS 주당 순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네. 여전히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HBM에 대한 명확한 플래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단순 수급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재고 관리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양산 시점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하고 이 부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는 그 사이 기간까지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우위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네.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뭐랄까 영향력이랄까 힘. 삼성전자 오르니까 무슨 뭐 삼성자 붙은 삼성그룹주들이 네. 평소 못 보던 짱대 양봉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장 전에 걱정했던 뉴스는 무슨 IRA 폐지 네. 이런 세액공제 폐지 뭐 이런 소리에 2차 전지가 그러면 또 타격을 받다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또 다 같이 가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시장 심리나 이런 부분이 확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 요 부분 그러면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도 물론 2차 전지도 다 간 건 아닙니다. 네. 2차 전지 주가 간 거지 무늬만 2차 전지는 안 갔는데. 그렇죠. 예. 지금 요 2차 전지 쪽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여기는 네. 우리나라 뭐랄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방금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무늬만 2차 전지인지 네. 정말로 2차 전지 주인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시면 객관적이기가 힘든데.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졌잖아요. 그거는 상당하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데. 거의 뭐 가족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트럼프는 IRA를 통해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압박을 합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압박.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가만히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은 이걸 겁니다. 이번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테슬라도 물론 수혜가 아닌 피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기업들은 단순히 피해로 끝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에 살아남는 기업은 테슬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테슬라는 이제는 완전히 전기차 2차 전지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스페이스X, FSD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에서 확실한 성장 동력을 지금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힘든가 고난과 역경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다 같이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만한 체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결국엔 배터리셀 3사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면 또 에코프로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리튬 가격이 상향 안정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주가가 굉장히 세게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쪽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차선체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 홀딩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위단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선은 명확하게 비중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그 외의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엔캠이라든지 뭐 금양과 같은 기업들 지금 많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들 기업은 냉철하게 조금은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고자 했던 일정 그리고 이제 금광이 있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숫자가 좀 보일 수 있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 제약 바이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이제 케네디 주니어 이게 네. 뭐 백신 안 믿는 분이잖아요. 네. 예, 이러니까 어제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네.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 네. 이슈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백신을 만드는 기업인가? 네. 아닌 거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백신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이 좀 깊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들 다수는 일단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하긴 올 초에 네. 한 7만 원, 10만 원 수준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없이 계속 올랐었던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뭐 하락의 이유를 굳이 붙이자면 그 뉴스를 가져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해당 뉴스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크게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제 어제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상과 관련한 기업들 네. 바이오시밀러로 대표하는 기업들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기에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어서요. 너무 이제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HLB 그쵸. 그룹주들 급등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또 해야죠. 아, 결국에. 예. 네,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 보신 네. 분들은 주변 거 얘기하지 말고 네. 글쎄, 어제 바로 이제 훅 들어가자. 핵심 이야기를 네. 해라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HLB는 두 가지의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BIMO라고 하는 어제 넘은 관문 그리고 이제 CMC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균일하게 생성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어떤 조건이 만족스럽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BIMO가 뭐예요? 일단 어제 이제 나왔던 네.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한 전문 그게 아니라서 예. 이게 풀 네임은 모르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 관문을 지금 넘은 상황이라서요. 1차 관문은 통과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CMC라고 하는 공정 평가만 넘기게 된다면 일단 시판까지는 거의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변하지 않는 팩트는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년 3월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을 되겠지, 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유지가 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붙지 않으셔도 분명히 HLB를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 4개월 안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순히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서 이제 상승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상승 턴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지를 하시면서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2,467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합권 예상이 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68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는 1.9% 상승이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5만 원 선 깨진 이후에 사흘 연속 좀 반등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상 체결가는 57,800원. SK하이닉스는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뭐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호가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기아가 0.9%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9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6,600원, 네이버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9,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이제 한 6.8%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41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원, HLB 어제 급등했었죠. 지금 호가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6,700원, 리가캠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1,600원, 큐젤이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4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HPSP가 1%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3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방향 잡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삼성그룹주들이 좀 열의를 해줬잖아요. 네. 글쎄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보고 확인했던 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네네. 샀나 팔았나 했는데 뭐 한 200 몇십만 주 팔았다길래 네. 거기서 좀 이렇게 맥은 좀 풀렸습니다. 맥이 풀렸는데 일단 미국 장이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뭐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라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보면은 뭐 FMC나 이런 것들이 목요일 날 가면 할 얘기가 많듯이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은데 뭐랄까 지금 어제 S&P 500이 종가가 5,893. 그런데 지금 향후 아래쪽으로 한 30포인트 더 밀릴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서 지켜지느냐가 아니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5,890이 좀 어느 정도 저항인가요, S&P? 아니 지금 이제 어제 5,893인데 S&P 예. 500 기준으로 예. 그냥 이거는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네네. 뭐 이제 주추세선이라고 교과서에서 말하는 20일 이동 평균 네. 그리고 뭐 일목균형표상에 그 선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선 전환선이 또 붙어 있는 게 얼추 5,860이라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뭐 한 30포인트 내지 33포인트 더 밀리는 것도 뭐 조정 차원에서는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더 밀리면 이제 그 힘들어지는 거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만 지금부터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또 그냥 못 움직여요. 미국도 지금 모멘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12월 연준 행보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제 막 연준은 김태선 본부장님 어떠신지 몰라도 저 연준 갖고 어디 가서 썰 푸는 걸로 지금 수십 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보기가 싫네요. 연준은. 당신네들이 뭐 금리 내린다고 경기가 좋아지거나 당신들이 무슨 뭐 아니 50bp, 25bp, 75bp, 0.75% 포인트 낮췄는데 0.8% 이상 뭐 올라 버리면 여기서 뭔 연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연준보다는 차라리 진짜 재무부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 요즘 또 이렇게 재밌는 그게 많습니다. 하도 그 재정 지출을 금년에 그거 한다고 선거 앞두고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정 지출을 갖다가 막다하게 풀었던 그 후유증은 한 반년 내지 1년 반 정도 후에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그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취임 초에 조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 혹시 이거는 질문지는 없었습니다만 어제 뭐 시장에서 찌라시가 돌았던데 좀 허술한 롯데. 그리고 실제 또 롯데 그룹주들이 타격을 입은 주식들이 많네요. 네. 일단 롯데에 대해서도 저도 긴가민가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9월달, 10월달 밸류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네. 롯데 이 관계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어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되면 지금 롯데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딥하게 먼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돌아다니는 찌라시가 너무 허술하던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현대도 좋았고요, 예. 하나도 좋았고, 예. 두산도 좋았고, 그룹사들 다 지금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롯데에 대해서는 정말 단 1%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 자체도 없었던 상황에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악재의 뉴스가 지금 돈 그런 상황이라서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에서도 좋지 못한 지금 흐름을 보여준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상황에서 이런 풍문이 돌았다면 뭐 시장에서 충격이 더 컸겠지만 원래부터 롯데는 진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뉴스가 뭐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주가에 큰 변화를 준다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롯데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이 안 좋은 것은 팩트입니다. 왜냐 본업에서의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롯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저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을 이렇게 장기간 벌어들이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을 주주들이 감내해야 되거든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롯데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모근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적인 반등을 뭐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쪽은 아예 보지 않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의도 바닥에서 그런 걸 누가 만듭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라는 거. 요새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좀 메신저들이 예. 참 무분별하게 좀 생성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좀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특정해서 뭐 의도적으로 한 거라기보단 그냥 하나의 이슈머리가 될 만한 뉴스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좀 옮겨 다니고 있지 않나. 근데 뭔가 이 내용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저런 걸 시작한 첫 번째 그 세력은 어쨌거나 그 저희가 있겠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있겠죠. 근데 저게 이제 하나의 뭐 가짜 뉴스 내지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라면 또 뭐랄까 또 선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롯데그룹으로서도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거 의료 AI, 네. 뭐 뷰노, 루닛, 지금 뷰노 호가도 굉장히 뭐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의료 AI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루닛이 먼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좋은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루닛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총은 1조 7천억입니다. 루닛의 네. 시총이.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은 1,000억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루닛이 지난 과거부터 우리는 계속 잘 될 거야. 특히 볼파라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는 정말로 숫자가 찍힐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찍혔다라는 것을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슈 진단이라고 하는 업체와 뭐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입찰한 기업이 8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루닛이 그 안에서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네네. 1대1로 또 협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8개 기업이 입찰해서 가지고 오는 시장 점유율보다 단독으로 이제 협업해서 가지고 오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도 루닛이 지난주와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니까 뷰노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네. 뇌 쪽만 하고 있다가 심장 쪽까지 지금 확장이 되면서 이 뷰노의 이제 딥카스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서요. 단독 보도이긴 하나 결국 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모두 지금 매출이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도 딥뷰노가 국내 병원에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렸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높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딥노이드요? 네.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네, 물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또 어떤 흐름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 상황이었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일단 나스닥 상장 유지 계획서를 장 마감 이후 제출했는데 그 이전에 주가는 또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합이네요. 2,469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강보합권이죠. 69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으로 56,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4% 내림세 17만 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3% 상승합니다. 38만 3천원이고요. 지금 약보합으로 38만 3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올라갑니다. 92만 9천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1% 하락으로 9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으로 4만 8,75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17만 2,600원, KB금융이 소폭 내림세로 9만 1,100원, 네이버가 0.2% 하락합니다. 19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을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1% 상승 41만 2,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으로 12만 7,400원. HLB 어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6% 하락으로 7만 3,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강보합 6만 7,700원, 리가캠바이오가 1.8% 올라갑니다. 11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이 2% 강세 보여줍니다. 어제 낙폭 하루 만에 또 만회하네요. 지금 27만 5천원, 클래시스도 0.3% 상승 중이고 엔캠이 2% 약세로 13만 1,200원.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시가총 10위권 내로 진입하면서 0.4% 상승합니다. 14만 1,100원이고 펩트론이 3.9% 강세입니다. 13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 좀 약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종목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고 오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뷰웍스가 15% 급등합니다. 2만 4천원 선이고요.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6.9%, 지금 8% 넘게 올라갑니다. 10,040원. 알서포트가 0.7%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 내에서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뷰웍스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밖에 종목들은 상승폭 자체는 미미한 상황이고 지금 의료 AI 관련주 내에서는 뷰노가 오늘 13% 급등합니다. 지금 3만 50원이고요. 그밖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고 루닛도 5% 강세, JLK도 4.8% 올라가면서 7,600원, 드림CIS가 1.2% 올라갑니다.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도 올라가는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3.2% 상승합니다. 6,090원. 폴라리스 AI도 지금 2.4% 상승 중이고요. 지금 셀바스 AI도 1.7% 올라갑니다. 한글과 컴퓨터, 인포뱅크, 이스트소프트 올라가긴 합니다만 상승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 다만 비트나인은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쪽에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AI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의료 AI주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올랐는데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통부 우선 과제로 연방 규정을 빠르게 조금 속도를 내라라는 그런 이슈가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에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팅크웨어가 지금 0.6% 올라가고요. 오비고가 1.2% 상승 6,720원, 그리고 유니트론텍이 5.8% 상승 4,975원이고 반면에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뭐 전세결제 KG 모빌리티는 1.2% 하락이고 오늘 퓨런티어, 라이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이콤이 7% 강세 4,015원, 모트렉스도 5% 이상 상승합니다. 12,150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LG노텍도 올라가는데 이제 뭐 퓨런티어가 10% 급등 28,400원 선이고요. SOS랩도 5% 이상 올라갑니다. 7,910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6% 상승 12,540원이고요. 유니트론텍 앞서 보셨고 이제 DH 오토웨어도 4.2% 상승 중이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3.4% 올라가면서 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지금 퓨런티어 보셨죠? 유니트론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171억 원, 29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4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4억 원, 5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원 50전 하락한 1,393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인 상황에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주도주가 없는 모습이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US케어, 또 의료 AI 관련주 이런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네요. 환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챗GPT에 물어보세요, 빨리. 네. 뭘요? 그 지금 뭐 김태성 챗GPT에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예, 지금 시장 어떻게 보여지세요? 일단 결국엔 집중을 해야 되는 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네, 장 초반 흐름을 보면 앞서 집중을 갖다가 2주도 못하게 해요. 2주가 어디야? 일주일도 집중을 못하게 해요. 네. 랠리가 일주일 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시장 탓을 하기보단 시장의 흐름에 또 투자자들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려보면 제가 앞서서 개장 전에 딥노이드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딥노이드가 가장 좋은 기업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루닉과 뷰노가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지금 비급여 청구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지금 기록했던 어떤 실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딥 유로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모멘텀도 이제는 내년에는 또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닉과 뷰노는 이미 좀 해외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을 시에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딥노이드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닛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추격해서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뷰노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나온 뉴스가 아직은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 이 분야를 좀 보고 계시다면 저는 딥노이드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선택지가 오늘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혹은 레이더 시스템과 관련한 기업들이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이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FSD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의 또 이제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 모듈 위주고요.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기술적 우위라든지 상용화의 기준을 좀 둔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퓨런티어가 당연히 앞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이긴 하나 이 기업은 레이더 센서 관련 기업이라서요. 네. 속도차가 지금 명확하게 좀 나고 있어서 만약에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보신다면 자율주행 쪽을 보신다면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퓨런티어가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LG 이노텍에 납품을 합니다. 네.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발 악재를 소화하기에 아직 거래량이 좀 모자른 상황이라서요. 이쪽에 바라보시기보다는 저는 퓨런티어를 먼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참 이쪽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제 좀 강했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HL 만도를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K 자율주행 하면 그 핵심은 HL 만도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HL 만도가 자율주행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ADAS가 그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네. 그 기술의 핵심 부품을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핵심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현대나 기아를 탈 때도 스마트 크루저 기능을 통해서 조금 운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게 또 HL 만도가 생산을 하는 제품이라서요. 우리나라 어떤 국산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보신다면 저는 예. HL 만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풀릴 때까지 목만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예. HL만도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요? 그동안 조선 쪽 좋았다가 네. 이거 어떨까요? 왜냐면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 조선하고 긴밀하게 협력 이거 한참 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좀 밀렸다 그래서 아니 이거 트럼프가 선택했다면서 트럼프가 픽했다면서 왜 안 올라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아니, 뭐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오래전 받습니다.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 그러니까 쫓아가시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저는 담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SOFC라고 하는 분야.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는데 이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바로 방금 말씀드리는 SOFC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AI 기업들과 지금 기술 계약 체결을 좀 하고 있어요. 기술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력 공급하는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어서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기업이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한중 NCS 이런 기업들이 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굉장히 또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뒤에 같고요. 퓨얼셀 붙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일단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SK 이터닉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BHI라고 제가 원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이 있는데 BHI도 바로 SOFC 기술과 엮이는 매출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나는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아랫단에서 올라오는 기업이 좀 싫고 가는 말에 올라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BHI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네. 우리 시장처럼 진짜 테마 잘 발굴하고 후다닥 며칠 해먹고 나오고 하는 그 시장인데 네.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얘기 나오면은 또 테마성으로라도 액침 뭐 이거 한번 또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조용하죠?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그게 정말 블랙웰의 문제인지 아.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직 확인이 명확하게 되진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이건 가이던스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정말 그들이 말하는 블랙웰 그 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테마주가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블랙웰의 문제인지 또 뭔지 그렇죠. 그냥 무엇이 네. 과열 뭐
그렇죠. 칩에서 열난대 하면 또 뭐 연결시켜서 아, 액침 해가지고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나를 따르라 하는 선수가 없나 보고.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박에 한 뭐 10% 20%짜리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 관련주는 어때요? 사실 이제 뭐 AI 산업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그 전력을 뭐 수용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미증시 쪽에서는 이미 이게 연초부터 많이 올랐고 포트에 우리나라 없으면 원전주들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원전주. 원전이 되었든 뭐 전력 기계가 되었든 AI 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일단 포트에는 있어야 돼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원전 짓는 게 하루아침에 이번 주에 발주 들어왔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요. 최소 3년이고 길면 네.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움직이지만 엔터 쪽이 또 강합니다. 네. JYP 엔터 강하고요. 네. SM 강하고 하이브 강하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계속 높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신구의 조합, 그러니까 저연차와 고연차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쪽이 JYP 엔터 있고 가장 또 흥행성이 높은 것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로제 아파트가 정말 지금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이슈머리를 하는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밸런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쪽을 원한다 그러시면 JYP 엔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남아있는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SM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9% 상승하면서 2,476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11% 올라갑니다. 현재 690선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39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도 311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파는데요. 67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늘 외국인 56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4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4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건강관리 기술과 조선 그리고 생물공학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과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쪽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전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AI 챗봇과 의료 AI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검색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검색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비트9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비트9 디렉터스 컴퍼니에 인수가 됐는데 대규모 자금 조달과 함께 AI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밝혀서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I 챗봇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3% 넘는 강세고요.
이스트소프트도 1.16% 올라갑니다. 거래가 16,590원. 더불어서 엑셈이 1.4%,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0.67%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도 함께 보시죠. 뷰노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현재 12%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29,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딥노이드는 생성형 AI 의료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에서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6,360원입니다. 더불어서 JLK가 8.28% 오름세로 7,840원 구간, 루닛이 3.75% 오르면서 6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어라인 소프트도 5.41%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7,5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예상했던 대로 상승세에 시연 중입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6%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퓨런티어가 17.8% 급등하면서 거래가 35,500원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6.34% 강세입니다. 12,580원. 유니트론텍이 7.6% 강세 기록 중이며 현재 거래가 5,0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SOS랩이 8.1% 오름세로 8,130원. 나이콤도 7.3% 올라갑니다. 거래가 4,02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 역시 오늘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원전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과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S&T 에너지가 12.8% 올라갑니다. 17,7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2파워가 5.87% 오름세로 9,740원, 우진엔텍이 2% 넘게 상승합니다. 2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전기술이 1.3%, 일진파워가 1.49%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와 계십니다. 자문관님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전통 에너지로의 기환을 강조하면서 어제 셰일가스 관련주가 주목받기도 했는데 지금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구 온난화 등 이런 기후 위기를 부정해왔던 크리스 라이트 리버트 에너지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채굴을 늘리고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강화됨에 따라서 가스 관련주들 중심으로 수혜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4분기 겨울 한파에 대한 이런 계절적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그간 약세가 이어져 왔던 천연가스 선물 가격 또한 3분기 중 2달러에서 최근 3달러 부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또한 가스 관련주들의 이런 주가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가스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실까요? 네, 먼저 이제 플랜트 기자재 전문 업체로 가스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이런 공랭식 열 교환기를 생산하고 있는 S&T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동 북미 지역 등에서 이런 LNG 생산 능력 확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대략 20% 가까운 단기 급등세와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특징주로 부각이 됐던 만큼 앞으로 이런 가스 프로젝트 관련한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세보 MEC입니다. 세보 MEC 또한 이런 석유화학, 가스, 환경 플랜트 등의 이런 플랜트 설비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국내 배관 시공 분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플랜트 설비 수주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런 플랜트 업황 수혜와 더불어서 이런 하이테크 설비 부문에서의 이런 수주 잔고 인식에 따른 이런 낙폭 과대에 따른 이런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영업용이나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시가스 부문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얼기
계절적 수요 확대랑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가스 가격 인상 기대 심리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4분기 추세 전환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먼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소,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등의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로 조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을 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로 낙폭 과대로 보였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업종 및 종목별로 저가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증시 흐름과의 동조화보다는 그간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펀더멘탈 대비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간 글로벌 증시와의 많이 커졌던 괴리를 좀 좁혀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 의원님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인가요? 예,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론 등 달러 강세 재료가 많지만 이번 주 원화 가치 하락 기조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오늘은 글로벌 환율 흐름과 함께 챙겨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경제관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는데 환율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건가요? 예,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그렇게 큰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대미 흑자 규모라든지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 또 이제 외환시장 개입 이러한 금액에 따라 기술적으로 사실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율 그 관찰 대상국 지정 자체는 국내 어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조건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된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일본 모두가 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이후 결국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통상 문제, 특히 이제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찰 대상국들이 상당히 조금은 주요 요주의 어떤 그 제재 통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7이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막혔던 그 저항 구간에서 살짝 이제 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면서 우리도 1,400원 위로의 공포는 좀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 또 미국 금리 정책 살펴야 되겠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 12월 당장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확실시하지 않는 동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저는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예상보다는 좋고 물가는 다소 좀 끈적거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연준 입장에서는 전 금리 수준 자체가 상당히 좀 제약적인 수준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들어가서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물가 흐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12월에는 좀 금리를 내리고 사실은 내년도의 어떤 물가라든지 경기 흐름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회의론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 중국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수 회복이 시급한 중국 연속 인하 선택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번 달에는 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무게를 좀 두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지난주에 발표된 그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긴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중국 인민은행 자체도 아무래도 통화 정책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연내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으로 내수 경기 회복에 좀 더 힘을 보탤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들은 이제 다 금리를 갖다 내리느냐, 내리다가 좀 쉬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올리다가 이제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이제 못 올리고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번 주에 BOJ 통화정책 회의 있는 거죠, 박 의원님? 예. 요거는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최근에 그 우에다 총재 발언 자체도 사실 좀 약간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어떤 뉘앙스를 사실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일본 경제가 예상보다는 회복세가 크게 강하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잠재해 있긴 하지만 정말 올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이제 12월 주변 환경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번 BOJ 회의에서는 그래도 일단 기존에 12월에 인상 가능성 자체는 좀 열어두는 어떤 그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욜로를 추구하면서 재테크보다는 소비에 치중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요노와 함께 재테크에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최근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요노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어떤 제도인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김밀령 과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과장님. 요노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욜로는 뭐고 욜로는 알겠는데 네, 요노. You only live once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 일단 쓰고 보자 분위기가 욜로부터인데 네. 요노는 뭡니까? 요노 네. 이거 하나만 사면 돼. You only need one. 이것만 사세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 예. 근데 이제 결국 100세 시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또 은퇴는 점점 또 오히려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하면서 결국 퇴직연금이 더 중요해졌는데 네. 예. 한번 요 퇴직연금 중요성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고용 형태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고령화 리스크라고 젊을 때부터 재정적으로 은퇴와 노후를 잘 준비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젊은 쪽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제도인 국민연금이나 아플 때를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기본적인 재정 준비는 할 수 있지만요. 네. 사실 웰빙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 외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그중 특히 통상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일계자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쉽게 가입해서 직접 부담금을 납부하고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게 몇 번을 들어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퇴직연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더불어 퇴직급여 제도의 하나인데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퇴직급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인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 DB 제도가 있고요. 기업에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는 확정기여형 DC 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기업형 IRP, 개인형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DB-DC 제도는 운용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인 회사가 하는 것이 확정급여형 DB 제도이고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확정기여형 DC 제도입니다. 이 DC 제도는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개인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DC형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이 이제 그 계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서 예. 자기가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해서 이제 뭐 주식을 산다든지? 주식은 안 되고요. 주식은 뭐 안 펀드나 되고, ETF나 펀드나 정기예금 같은 거를 그런 살 수 쪽으로?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기업형 IRP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DC형을 준용해서 가입하는 거고, 개인형 IRP가 근로자의 이제 직장 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해서 네. 퇴직금을 수령하는 장치로 쓰일 뿐만 아니라 아까 DC 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근로자가 아닌 타 소득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 부담금을 불입하고 스스로 운용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또 연말 정산 다가오는데 네. 이러다 보면 요거 이제 또 세액공제. 이때 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네, 세액공제는 정말 세액을 돌려받는 세액을 거니까요. 돌려받는 네. 거니까. 이게 지금 연금 종류 따라서 이 세액공제가 어떻게 달라지죠? 연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닌데요. 아니고? 네. 근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정말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예, 받고 예. 있습니다. 네. IRP나 DC 가입자분들이 아까 개인 부담금을 추가로 이제 불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IRP나 DC 가입자분들은 기가입 중인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개인 부담금을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자기가 900만 원 900만 원을 900만 여기다가 원을 넣으신 했으면 거에 대한 거예요. 내야 될 세금 중에 900만 원을 그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세액공제율은 또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래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를 받으실 수 있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한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총 급여가 5,500만 원인 근로자가 900만 원을 개인형 IRP에 납부를 하셨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이제 곱하기 16.5%에서 148만 5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네요. 네, 굉장히 예, 생각보다 예. 큽니다. 네. 뭐 사실 이제 퇴직연금 가입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뭔가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 퇴직연금은 세금 납부도 좀 미룰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이 퇴직연금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그렇죠. 금액이 늘어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특징이 인출 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데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 수익에 대해서 상품 교체 시에 이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이 운용 기간 동안은 이 세금을 보태서 원금에 보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미래 은퇴 후 수령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수익률 관리에 집중해서 운용 수익을 늘린다면 이를 원금으로 쓸 수 있어 노후 자산 형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정기예금을 사실 여기 밖에서 그냥 가입을 하면은 만기 시 원천 징수를 하게 돼서요. 이자에 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떼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 내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만기 시 원천 징수가 되고 난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자 전체가 원금에 합산되어서 현금성 자산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이용해 또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임 과장님. 그리고 또 김 과장님, 요 연금 얘기하다 보면 특히 요 퇴직연금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그 용어 네. 디폴트 옵션. 네. 디폴트 옵션. 디폴트는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디폴트 옵션 이름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네. 사실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예. 디폴트 옵션은 이제 풀어서 말하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요. 이 작년 7월에
퇴직연금 제도의 사전지정 운용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사전지정 운용제도란 만기가 있는 상품, 예를 들어 뭐 정기예금이나 만기가 있는 펀드 상품 이런 게 이제 끝났을 때 네. 운용하는 가입자가 만기가 끝났는데도 6주 동안 다른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자의 수익률 하락 방지를 위해서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로 자동으로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금융기관이 이제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마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이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포트폴리오 상품과 하나은행의 포트폴리오 상품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각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2개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초저위험은 원리금 보장 상품, 뭐 정기예금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이 혼합된 혼합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저위험, 중위험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로 고위험 포트폴리오 이렇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분들이 사전 지정할 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하셔서요. 본인의 성향에 알맞은 포트폴리오만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포트폴리오는 언제든지 원하는 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포트폴리오에 절대 주식은 안 들어갈 거고. 네, 그 얘기는 보통은 이제 결국 주식은 네. 위험 자산이네. 네. 은행에서 그거 괜히 했다가 안 좋은 장 걸리면은 네. 무슨 욕을 먹고 무슨 또 손해배상을 당하려고 할 수가 없네. 그래도 네. ETF는 또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 ETF는 판매를 하고 있어서요. 그 네. 와중에 또 ETF는 되고 네, ETF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는 안 개별 되고 종목 투자는 안 되고 ETF를 ETF에서 통한 분산 되고. 투자는 차원에서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성향에 따라서 좀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 네.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한데요. 방금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뭔가 투자 성향을 설명해 드렸는데 전체 상품으로 보면은 네.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확실히 원리금 보장 상품을 그렇죠. 선호합니다. 근데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정기예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시중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그리고 또 이율 보증형 보험, GIC 상품도 있고 원금 보장, ELB, DLB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은행일지라도 원금 보장 말고 좀 더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시는 공모 펀드가 있고요. 뭐 모집 기간에만 모집하는 모집형 펀드도 있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들어있는 TDF 같은 연금 특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ETF를 많이 관심 가져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제 지난 10월달에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금감원에서 네. 요 개시를 발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10월 31일부터 개시했고 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이제.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요 어떤 제도입니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네, 이거 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0월 말일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내 퇴직연금 계좌를 내가 원하는 금융사로 이전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모두 해지해서 현금화한 상태로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정기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은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그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하니까 어허. 중도 해지 이유를 받았을 것이고요. 예. 펀드를 갖고 있으셨던 분은 환매하고 재매수를 실시하면서 그 사이에 금융시장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금융사에 라인업만 되어 있다면 상품이 라인업만 되어 있다면 이동 시 운용상품을 매도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서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좋아진 거네요, 그럼 결국. 네, 아무래도 네, 금융 네. 소비자의 수익률 소비자 제고를 입장에서는, 위해서 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에 게시한 사업자는 총 37개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비스 개통이 어려워서 오픈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도 추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해지하고서는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로 가입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한다라는 거는 네. 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네, 네. 나름대로 또 공부해서 또 옮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수수료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수익률에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목표를 띈 상품이기 때문에 네. 작은 수수료 뭐 0점 몇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30대 기준으로 은퇴 시점 55세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을 운용한다고 봤을 때 모이면 되게 큰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요. 이에 따른 제도 수수료로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근데 일정한 조건 충족 시에 이를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도 있어서 이를 비교해보고 혜택을 챙기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이전이 이제 가능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예. 그래요. 김 과장님,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요 이제 퇴직연금 가입이나 운용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뭐 꿀팁? 꿀팁.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퇴직연금은 소중한 내 노후 자산이잖아요. 네. 그만큼 운용 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해서 안정하게 이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대면이 요즘 대세긴 하지만 비대면이 낯선 분이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전문가가 있는 대면 채널도 많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대면을 이제 스스로 다양하게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수수료 혜택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품 정보도 잘 제공이 되는지 보시고 가입하시고 성공적인 연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후루룩 지나간 느낌인데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은행 창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은행 창구 찾아오셔도 되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아니면 실물 이전에 이제 가능한 상품이랑 불가능한 상품 같은 것도 안내에 네. 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뭐 정기예금이나 뭐 ETF 펀드 상품 같은 거는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운용기관, 자산기관이 다른 언번들 계약에 네. 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뭐 MMF나 좀 특히 환매 수수료가 있는 펀드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비대면 상에서 보시면은 안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시고 이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정민앵커의 이 질문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후루룩 지나가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저도 좀 내 머리가 나쁜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너무. 네. 우리 정민앵커도 잘 그러니까 네. 어, 그냥 제가 설명. 직접 창구 찾아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비대면 보는 것도 좀 어떨 때는 맞아. 정신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서 직접 얘기를 하고 들어보면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는 이제 맞습니다. 귀찮아 할까 봐. 아니에요. 귀찮지 아니죠? 않습니다. 은행 창구로 언제든지 와주시면. 네. 요즘엔 뭐 입출금 따로 뽑아야 되고 맞아요. 또 일반 상담 따로 뽑아야 되고. 맞아요. 뭔가 근데 이제 점포마다 또 달라가지고 예. 네. 우리은행은 뭘 뽑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행은 아무거나 다 뽑으셔도 되고요. 저희 연금 전문가를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께 다이렉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알겠습니다. 전문가. 네, 이게 네. 가장 꿀팁이네요. 정말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보합권으로 좀 지지부진한 횡보 장세고, 와, 주도주도 없고 난이도가 진짜 높아지는 시장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억지스럽게 빨간 넥타이를 며칠째 고소하는데도 힘드네요. 우리 쟤 이렇게 못 올라갈까? 내일은 무슨 컬러 타이 매실 거예요? 미국장 보고 네, 또 비겁하게 또 미국장 보고 정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